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스피린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영상까지 총 3가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타이레놀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렇죠?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타이레놀 못지않게 인기가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쉽게 접하고 익숙한 그 이름 아스피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피린이라고 한다면 타이레놀과 더불어서 여러분 가정에 상비약으로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만한 약이죠. 그 정도로 친숙하고 가까운 약이라는 뜻입니다. 약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가깝고 친숙하니까 자주 먹게 되고, 근데 그만큼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의학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래요. 그게 내가 아니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부작용을 겪는 사람이 된다면 그 확률이 100% 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더 심한 부작용일수록 정말 그 타격은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이나 건강에 대한, 의학에 대한 지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이 좀 더 똑똑해지고 현명해질수록 그런 부작용으로부터 1차적으로 본인을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아스피린은 굉장히 유명하지만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나이대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한번 오늘부터 알아봅시다. 우선 효능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정말 많긴 많지만 여러분들이 그만큼 친숙하기 때문에 조금 뒤로 미루고 먼저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부터 시작할까 해요. 아스피린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궁금하시죠? 왜냐하면 내가 맨날 먹는 약인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 알고 먹으면 좀 더 친숙함이 들 거라고 생각해서 좀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아스피린이라는 물질은 원래 우리 인간이 거의 한 2-3천 년 전부터 이렇게 자연 속에서 섭취하던 이런 해열 진통제 계열의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스피린이라는 거는 독일의 바이어사가 후에 1800년 후반대에 붙인 이름이지만 그 전으로 거슬러 가면 한 2400~500년 동안 인류는 어떤 나무의 잎을 따먹으면서 진통 소염 작용을 했습니다. 2500년, 3000년 전 사람들도 아팠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연적으로 경험상 자연에서 어떤 나무의 잎을 따먹었더니 좀 덜 아픈 것 같고 열이 내리는 것 같았다.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스피린의 물질의 시작인데, 이때 인류가 드셨던 게 바로 전구 물질이에요. 프리커서라고 하는 건데, 지금 아스피린이라 불리는 원래 이 약의 원래 이름은, 제네릭 약의 이름은 아세틸살리실릭 애시드입니다. 한국어로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스피린 딱 보시면 아세틸살리실산 또는 아세틸살리실릭 애시드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자, 영어로는 한국어로. 이 전구 물질이 이 나무의 잎에서 나온 건데, 이게 윌로 트리라는 거예요. 오구나무라고 하는 건데, 이 잎에서 그런 물질이 발견됐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불편하죠. 나뭇잎이니까 씻어야 되고 정제되지 않은 거죠. 인류가 문명이 진화하면 진화할수록 분명히 좀 더 세련되고 더 편하고 이런 과학적인 걸 추구하게 될 겁니다. 근대 의학, 근대 과학의 모든 시작은 서양에서 시작됐죠. 그중 어디다? 미국은 역사가 짧아요. 미국이 아닙니다. 근대 의학과 약학 모든 이런 우수한 과학기술은 다 독일에서 출발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전 서구 유럽 쪽에서 출발했는데 그 선두에 있는 독일이죠. 1853년에 어느 화학자가 이 아세틸살리실릭 애시드라는 걸 이제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처음이에요. 최초로 이 아세틸살리실릭 애시드라는 것, 제가 지금 아까 말한 그 잎은 전구물질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에 연구를 해서 이 아세틸살리실릭 애시드라고 하는 좀 더 안정된 물체를 세상에 처음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화학자가 한 거예요. 케미시스트가 한 건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몇십 년이 또 흐릅니다. 분명히 이 약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겠죠. 이 전구 물질에서 이제 화학식이 좀 더 안정된 폼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제 양산 체계를 갖추려면 이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현대약을 2000년대 만들었다면 굉장히 몇 년 안에, 1-2년 안에 만들겠지만, 이게 1800년대라는 고려했을 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겁니다. 실제로 수십 년이 걸리죠. 53년부터 1897년까지 무려 44년, 5년의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리고 1897년에 마침 독일의 제약회사, 그 이름도 유명한 바이어사, 지금 다 아스피린 사시면 BAYER이라고 대문짝만하게 나오죠. 영어로는 베이어라고 있고
독일어로는 바이어라고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이어 바이어 뭐든 상관없어요. 이게 제약회사 이름인데 아스피린을 만든 제약회사 이름인데 1897년에 그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그러니까 과학자예요. 화학자이자 과학자인 직원 한 명이 마침내 연구를 오래 해서 굉장히 이제 양산 체계로 갈 수 있는 약을 드디어 안정된 폼을 만들어냅니다. 이때까지도 아스피린이라는 이름은 붙여지지 않았어요. 임상시험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 임상시험이 2, 3년 걸쳐서 마치면 1897년에 99년이구나. 99년에 마지막으로 드디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어사가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뭐라고? 아스피린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아스피린을 붙이죠. 근데 이때는 정말 신약이고 정말 획기적인 약이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역시나 옛날이다 보니까 지적재산권, 이렇게 상품권,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지금만큼 강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한 얘기니까 그런 걸 생략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바이어사가 이런 right, 그러니까 팔 수 있고 그런 권리들을 많이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로 오히려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아이러니하게도. 빠른 속도로 확산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아스피린이라는 이름을 붙인 다음에도 이렇게 브랜드 네임으로도 많이 팔리지만 제네릭 네임으로도 아세틸살리실릭 애시드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거의 한 60, 70년 동안 인기를 엄청나게 구가합니다. 나중에 인기가 떨어질 때가 딱 한 번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이 거의 끝나고 1956년에 그 유명한 타이레놀이 세상에 나오거든요. 이때 타이레놀이 나오면서 경쟁자가 나타났잖아요. 타이레놀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스피린이 인류 최초의 해열 진통제란 말이죠. 제일 유명한 그리고 엄청난 영향을 가진. 근데 이 아스피린 이후로 나온 약들이 이제 이걸 바탕으로 연구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니까 해열 작용을 하지?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진통 작용을 할까? 소염 작용을 할까? 연구하다 보니까 좀 더 화학적으로 이제 과학도 발전하고 진보를 거듭하면서 드디어 1956년에 타이레놀이 세상에 나옵니다. 이때는 당연히 아세트아미노펜이었겠죠? 그러니까 제네릭 네임으로 하면 브랜드 네임이 아니라 이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게 나오고 어쨌든 이거는 지금 설명드린 아스피린하고 기전이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그냥 해열 진통제입니다.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통이나 여러 가지 판촉 활동을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장점이 있어요.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 그래서 아스피린보다 좀 더 인기를 많이 구가합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의 지분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과 6년 만에 1962년에 또 약이 하나 더 태어나요. 그게 아스피린을 모태로 연구하다가 만들어진 최종 궁극의 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약국에서 팔리는 걸 볼 수 있고 현재 그러면 동시에 여러분들이 아마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실 그 약 바로 에드빌입니다. 이게 약 원래 제네릭 네임이 이부프로펜, 한국말로는 이부프로펜이고 영어로 발음하자면 아이부프로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이부프로펜이 이 에드빌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게 1962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불과 이 몇 년 사이에 이 좋은 약들이 타이레놀하고 에드빌이 나오게 된 거죠, 세상에. 그러면서 이제 아스피린 인기가 점점 내려가서 계속 통탄하게 내려가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은 그 이후로도 또 네프록센이라고 해서 에드빌의 또 라이벌이 또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나온 지 오래돼서 지금 시중에는 지금 제가 말한 이 네 가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 타이레놀, 그리고 에드빌, 네프록센까지. 그러니까 얼리브라고 하는 브랜드 네임이죠. 얼리브. 이 네 개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가 이렇게 약적으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아시면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아스피린 인기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또 하나 썰을 풀자면 이 아스피린이 또 엄청난 약인 게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냐면, 그리고 지금도 인기가 있냐면, 이게 44,000톤이 팔린다고 그러거든요. 매해. 지금도. 이게 어느 양이냐면 1200억 태블릿이에요. 이게 1200억. 저도 이걸 처음 들었을 때 좀 믿지 않았어요. 그 정도라고? 그 정도로 팔리나? 근데 정말 엄청나게 팔립니다. 지금 요 최근에 한국에서 아스피린이 동난 사태가 있었죠. 불과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한국의 뉴스에 났었습니다. 약국의 약 물량이 안 풀렸어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각설하고, 그 정도로 원래 많이 사야 되고 고정적으로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꼭 있는 약이거든요. 아스피린은. 그 아스피린이 가진 독특한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과학이 진보하면서 1900년대 후반때부터 본격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한 이 효과 때문입니다. 자, 그건 나중에 효능 시간에 얘기하기로 하죠. 어쨌든 44,000톤을 하면 환산하면 1200억 R, 그러니까 태블릿이 매해 소비될 만큼 아스피린은 독보적으로 인기가 있는 약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팬트리에 약장 안에 아마 하나씩은 꼭 있을 거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린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더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고 오늘 첫 번째 영상을 끝낼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아스피린, 그래.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게 일반 약명으로는 아세틸살리실릭 애시드 또는 브랜드 네임으로 하면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건 알겠다. 그리고 바이어사에서 나온 거라는 건 알겠다. 근데 이게 약국에서 보면 두 가지 타입으로 나오거든요. 처음 하나는 미국 기준으로 325mg짜리가 있고요. 325mg, 325mg 있고 81mg이 있어요. 자, 용량이 4배 차이죠. 그렇죠? 4배. 4배 차이인데 이게 용량이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다르고요. 그리고 영국, 유럽권도 좀 다릅니다. 어쨌든 그 대동소이합니다. 약 이 용량은 아주 비슷비슷한데 어쨌든 비율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북미 기준으로 저희 미국 캐나다는 325mg이 regular, 그러니까 성인들을 위한 정상 용량이고 이거보다 작은 게 81mg이에요. 지금 4배가 차이 나죠. 용량이. 산수를 해보시면 아시겠죠. 왜 이렇게 4배나 차이 날까요? 지난 타이레놀 시간에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타이레놀의 기본 용량이 뭐였죠? 기억나시죠? 이 기본 용량에 조금만 얹어도 500ml로 또 올라가면 이걸 이렇게 extra strength로 부르는 거예요. 2배가 는 게 아니에요. 그쵸? 한 30% 용량만 늘렸는데도 대대적으로 빵 광고를 뭐라고 드리죠? extra strength라고 올리는데 진짜 이 정도만 올려도. 근데 아스피린은 무려 4배 용량이 차이 난단 말이죠. 그러면 이 4배 용량을 아주 엑스트라 스트렝스라고 광고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종류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325 또는 81mg. 왜 그럴까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오늘 영상 마칠까 합니다. 자, 첫 번째 325mg을 regular aspirin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정상 성인을 위한 거고요. 81mg을 baby aspirin 또는 baby strength aspirin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다면 이 베이비 아스피린은 아기들이 먹는 건가? No.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시정되어야 된다는 말이라고 의학계에서는 얘기가 많이 벌써 오래됐어요. 이 말이 나온지. 이 말을 시정해야 된다. 현명한 소비자들을 호도하고 현혹시킬 수 있는 아주 나쁜 말이다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되고 있어. 이게 그냥 문화적으로 굳어져 버려서 그런 것 같긴 한데요. 베이비 아스피린이라고 아기들이 먹어도 되는 아스피린은 소리가 아니고요. 용량이 작아서 그만큼 작으니까 베이비 아스피린이라고 부른 겁니다. 근데 실제로 아스피린 초기에 나왔을 때는 어린애들도 이 아스피린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그 베이비 아스피린이라고 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후에 이 20살이 되기 전 성인들은 절대 아스피린을 먹으면 안 돼요. 절대라기보다는 진짜 웬만하면 거의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모르셨던 분은 지금 제 말에 귀를 쫑긋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이 아스피린 한번 잘못 먹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성인들은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아스피린은 절대로 소아청소년과 아이들은 절대로, 그러니까 18세까지 청소년기까지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드시면 안 됩니다. 하나의 큰 부작용 때문인데요. 그게 레이 신드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REYE 신드롬. 신드롬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많이 의학 용어에서 보셨을 텐데 여러분의 정보를 위해서 한번 좀 썰을 풀어보자면 신드롬이라고 하는 게 병이 아니에요. 병이 아니고 신드롬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의 집합적인 걸 그냥 신드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운 신드롬 같이. 그렇죠?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신드롬 한국말로 하면 증후군이거든요. 증후 말 그대로 증상이 나타난 그런 일체된 증상이 여러 가지로 묶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어떤 특정한 질병이 아니에요. 병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나타나게 발현된 그냥 그 자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레이 신드롬이라 하는 것도 어떤 증상들이 복합된 하나의 증상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뇌하고 간을 붓게 만듭니다. 엄청나게 붓게 만들어요. 그래서 뇌가 부으니까 기능을 못 하겠죠. 혼수 상태가 일어나고 발작이 일어납니다. 그 여러 가지 엄청난 기능에 저하가 되죠. 간이 망가집니다. 인체 화학 공장의 간이 망가져.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레이 신드롬 때문에 이게 어린아이한테 나타나거든요. 근데 주로 이 아스피린은 언제 먹죠? 베이비 아스피린 처음에 그때 그 당시 먹었을 이유가 뭐죠? 해열 진통제란 말이죠. 애들이 열이 나면 애들이 다 이 아스피린을 먹였어요. 우리도 1990년대, 80년대, 90년 초반까지 TV 광고를 보시면 지금 한국에서 자라신 어르신이나 이 영상을 보는 게 어르신이라면 아마 한번 기억을 조금만 더듬어 보십시오. 저도 어릴 때 본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아마 그건 제가 착각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저보다 나이가 더 위이신 40대, 50대 이런 연령이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도 옛날에 이렇게 해열 진통제를 어린아이한테 이렇게 먹여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먹을 수 있다는 식으로 누구나 먹어도 된다는 식으로 광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후에 그 광고들이 다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스피린 때문에. 아스피린의 이 레이 신드롬이라고 하는 부작용이 너무나 강렬하고 생명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되기 때문에 이 해열제로 절대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애들이 감기 증상이 있거나 common cold 감기 증상이 있으면 열 나죠. 미열이 생기죠. 독감 증상이 있거나 이런 게 전부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감기 바이러스. 그래서 이제 권고사항이 이렇게 다 지칭이 개정된 겁니다. 이 vital symptom이라고 하는 제일 흔한 이 두통이나 이 머리 아픈 이걸로 인해서 해열 진통제를 먹을 경우에 특히 아스피린의 경우에는 이렇게 레이 신드롬이 올 수 있으니까 절대로 먹이지 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세 이상부터는 먹어도 된다는데 실제로는 소아과에서는 절대 권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81mg짜리 베이비 아스피린이라고 옛날에 그렇게 불렀던 역사가 있는데 이건 개정돼야 된다는 거.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 18세가 넘으면 먹어도 되는데 18세까지는 절대 아스피린을 쳐다도 보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죠. 건강이 나빠지는 그 하나의 adverse effect가 나한테 나타난다면 그게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추락하는 거와 같은 원리예요. 이게 확률 게임이거든요. 비행기가 10번 뜨고 100번 뜨고 1000번 뜨고 10,000번 뜨는데 한 번도 추락을 안 해. 그러면 그 비행기는 안전한 거고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9,999번 출격하고 10,000번째 출격인데 10,000번째 한 번 딱 추락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안에 내가 타고 있다면요? 그 확률은 10,000분의 1일까요? 1일까요? 1입니다. 건강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게 당사자가 내가 되면 확률이 100%가 되는 거예요. 10,000분의 1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치명적인 부작용일수록 애초에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약이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백신 때문에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실 때 왜 백신이 이렇게 빨리 안 나오는 거야? 저 사람들 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드시죠? 왜 임상시험은 저렇게 오래 하는데? 근데 왜 오래 걸리냐면요. 2상, 3상 이렇게 다 시간이 갈수록 3상은 이제 시장에 내놓고 실제로 반응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 어느 부작용이 내가 캐치하지 못했던 부작용들이 나타나는지. 그럼 부작용이 나타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약들이나 이런 백신이나 나오려면 시간이 몇 년 걸리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죠. 왜? 이 부작용을 당장 약을 개발했다고 바로 내놓으면 좋은데 2상까지만 하고 내놓으면 좋은데 3상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대규모의 집단이 필요한 거예요. 효능은 검증됐다. 근데 내가 캐치하지 못한 걸 시장에 실제로 팔아보고 봐야 되거든. 근데 그게 3상일에 비유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복용해보고 부작용이 보고가 돼야 돼요. 근데 그 보고되는 부작용이 치명적일수록 그리고 정말 엄청난 걸수록 그게 내가 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전성에 초점을 두는 게 현대의학이기 때문에 굉장히 임상이 길어지고 약이나 백신의 개발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베이비 아스피린도 그런 의미죠. 그런데 그래 베이비 아스피린 이름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어쨌든 이게 81mg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게 325mg짜리하고 효과는 똑같아. 똑같은데 용량만 낮은 거예요. 그러면 효과만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쵸? 근데 실제로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거는
325를 먹냐 81ml 먹냐 그걸 봤을 때 강도가 4배 차이구나. 그럼 효과도 4배 차이겠지. 그게 아니라 방점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81mg이 하는 거와 325mg이 하는 게 사실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후에 논문으로 밝혀지고 이런 연구를 통해 밝혀진 건 81mg이 325mg 먹는 거고 효과는 어떤 거에 있어서 똑같은데 부작용이 적죠. 용량이 적으니까. 그래서 81mg 짜리를 독자적으로 시장에 내놓는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이야기는 이 다음 영상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썰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바로 이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